어느 교실, 주인공, 지키는 반 친구들에게 이상하다는 등 멸시와 소문의 대상이 되곤 했지만 그의 소꿉친구, 유이는 반 아이들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와 함께 어울려 주었다. 지키는 그런 유이에게 매우 고마워했고 저 편은 지금 어떨까? 궁금해하던 찰나 교실에 마법진이 나타나 반 전체를 다른 세계로 이동시켰다. 지키는 이곳이 익숙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갑자기 거대한 갑옷을 입은 자들이 튀어나오자 반 아이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지키는 저것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유이가 지키를 지키려 나섰지만 그는 손가락을 한번 튕겨 갑옷을 입은 자를 날려버렸다. 그는 유이를 끌고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치는 쪽에서는 인간 군대가 거인 무리와 싸우고 있었다. 지키는 이 전쟁이 왜 아직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오래전에 끝났을 텐데 말이다. 몇몇 기사들이 달려와 이들을 처리할 테니 반 전체에게 어서 왕국 쪽으로 도망치라고 했다. 이 기사들은 정말 강해서 유이도 압도될 정도였지만 지키가 그녀를 재촉해 반 아이들을 따라 도망쳤다. 그 후 왕국에 도착해 이곳의 왕을 만났다. 왕은 그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영웅이라며 그들의 힘을 빌려 침략 중인 마족을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마족은 5년 전에 격퇴되었지만 지금 다시 봉기했다고 한다. 모두 싸워야 한다는 것에 주저했지만 지금 왕국 밖으로 나가면 생존할 수 없었기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방을 배정받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반 전체는 전투훈련과 마법 교육을 받게 되었다. 지키는 유이가 마법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보고 그녀에게 기대를 걸었다. 갑자기 기사 엘카가 찾아와 첫날부터 수업을 빼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세계는 자신에게 별로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엘카는 그의 거만한 태도를 고쳐주려 달려들었지만 그는 가볍게 피하고 그녀의 엉덩이를 때렸다. 그 한 방에 엘카는 지키가 바로 5년 전 이 세계에서 싸웠던 용사 세치이자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엘카는 M성향이 있어 세치가 의자처럼 앉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갑자기 기사 그렌이 찾아와 둘이 뭘 하고 있냐고 물었다. 지키가 바로 과거의 세치라는 말에 그렌도 매우 놀랐다. 하지만 엘카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 유일한 사람은 정말이지 세치뿐이었다. 그 후 세 사람은 티아라는 마법사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그의 마력을 절대 헷갈릴 리가 없었기에 세치를 바로 알아봤다. 5년이 지났지만 이제 세치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후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에 잠겼다. 5년 동안 말이다. 티아는 그가 고민하는 것을 눈치채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이 전생했는지 알지 못했다. 격렬하게 싸우다가 다른 세계로 보내졌고 지금 다시 이곳으로 소환된 것이었다. 그는 토우마가 전쟁 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까 그 거인들이 저주에 조종당한 것은 토우마만이 할 수 있는 짓이므로 그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 후 그레는 왕에게 회의 소집을 받았다. 그레는 세츠가 5년 전 비워둔 기사단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왕은 마족과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는 사절단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왕비는 마족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으며 영웅이 소환된 것은 하늘이 인간이 이 세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왕의 뜻을 따랐기에 그렌도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유이는 마법을 연습하고 있었고 세츠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마법이 남을 해치는 것이고 자신도 전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세츠를 지키기 위해 마법을 익히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세츠는 3명의 부하와 제외했다. 그레는 영웅훈련을 핑계로 총력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동안 세츠는 다시 한번 전쟁을 막기로 결심했다. 만약 이 일이 정말로 토우마와 관련이 있다면 그를 막아야 할 의무가 더더욱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그를 따르려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지금 그들은 여기에 더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혼자 가기로 하고 우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러 갔다. 일행은 왕궁 창고로 향했다. 이곳은 병사들이 지키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일행은 티아의 투명 마법을 사용해 잠입했다. 엘카와 그렌이 먼저 들어가 경비병을 처리하고 근처 통 안에 숨겼다.
그 후 일행은 안으로 들어갔고 세츠는 예전에 쓰던 대검이 아직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검을 되찾자마자 밖에서 쓰러뜨린 병사가 발각되었다. 그래서 세츠와 엘카는 궁 안의 병사들이 소란스러운 틈을 타 먼저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 후 떠나려는데 유이가 달려왔다. 그녀는 세츠를 따라가고 싶어 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곳에 소환된 것이 두 번째이며 이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를 데려가지 않으려는 건 그녀가 위험에 처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유이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마법으로 그의 머리를 잘라주었다. 세츠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며 이마를 튕겼다. 다음번에 이걸 피하면 데려가 주겠다고 했다. 그 후 그는 리비라는 소녀를 만났다. 그녀에게는 장인인 할아버지가 있었다. 예전에 한 검객이 할아버지의 물건을 사러 왔는데 처음에는 팔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금화 한 주머니를 주자 어쩔 수 없이 팔고 말았다. 소녀는 장인에게는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가끔 예외도 있어야 한다며 여기서의 예외는 많은 돈이라고 했다. 몇 년 후 리비의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장신구들을 모두 배달해 그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길을 가던 중 그녀의 말이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하고 멈춰섰다. 그녀가 어떻게 해도 말은 더 나아가지 않았고 바로 그 순간 마수가 달려나와 마차를 들이받아 짐이 모두 쏟아졌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물건을 지키려 했고 그러다 마수에게 길이 막혔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세츠가 지나가다 마수를 처리해 주었다. 그녀는 세츠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장신구 배달을 마치면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저 도와준 것이라며 돈을 받지 않았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주자 그녀는 그에게서 과거의 검객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가까운 항구 도시까지 그녀의 호위가 되어주기로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말을 타고 갔다. 마차가 부서졌고 리비는 이 물건 하나만 배달하면 됐지만 그녀는 끝까지 세츠에게 그 물건을 보여주지 않았다. 5년 전보다 훨씬 번화하고 커져 있었다. 세츠는 리비와 함께 들어갔고 그녀는 마족 대륙으로 가는 배를 빌리기 위해 선주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곳은 매우 위험해서 어떤 선주도 리비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선주에게 거절당했다. 갑자기 왕실 근위대가 찾아와 리비의 상업 허가증을 보자고 했다. 그녀에게 허가증이 있자 그들은 물건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했다. 리비가 거부하자 세츠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병사들은 시비를 걸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물러나며 기회가 되면 세츠를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리비는 2번이나 구해준 그에게 매우 고마워했다. 그녀는 세츠에게 음식을 건넸고 그는 도와줄 사람을 못 찾으면 어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직접 배를 사서 마족 대륙으로 갈 생각이라고 했다. 방법이 없자 세츠는 자신도 그곳에 갈 예정이라며 그녀를 돕겠다고 말했다. 대신 오늘 밤은 쉴 곳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녀가 꽤 지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여관을 구해 잠시 머물렀다. 목욕을 마친 세츠는 그녀에게도 씻으라고 했고 그녀는 세츠에게 짐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물건을 세츠에게 보여줬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왕국 최고의 보석 세공사였으며 한 검객에게서 이 물건의 수리를 의뢰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막 일을 끝냈을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녀가 할아버지의 미완의 일을 끝내기 위해 손님에게 이걸 전달하는 중이었다. 세츠는 이 물건이 자신이 의뢰했던 것임을 알아차렸다. 리비가 목욕하러 갔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세츠가 그날의 검객임을 확신했다. 밤에 두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낮에 세 병사가 찾아와 마족의 스파이 혐의로 그들을 체포하려 했다. 세츠는 이를 눈치채고 리비를 깨워 그녀를 안고 창문으로 도망쳤다. 두 사람은 세 병사에게 쫓겼지만 세츠는 그들을 좁은 길로 유인해 쓰레기통을 던져 발을 묶었다. 그는 항구로 몰려 막다른 길에 다다랐지만 망설임 없이 리비를 안고 뛰어내렸고 한 수중 괴수가 그들을 받아냈다. 그것은 세츠의 패신 레비아였다.
그는 레비아에게 자신들을 마족 대륙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세 병사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마침내 마족 대륙에 도착했다. 해안에 오르자 세츠는 레비아를 크라켄과 싸우게 놔뒀고 결국 그녀는 먹물을 뒤집었었다. 레비아는 인간 형태로 변해 자신을 돕지 않고 더러워지게 놔둔 세츠를 나무랐다. 레비아는 5년 동안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자신을 배처럼 부려먹는다며 그를 책망했다. 리비가 저 오징어를 어떡할 거냐고 묻자 그는 오징어를 튀겨 그녀와 리비에게 대접했다.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 레비아는 리비에게 이 대륙에도 마족 마을이 있으며 저 산맥 근처에 마왕의 성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곳은 리비가 가야 할 곳이기도 했다. 주지가 배달할 물건을 받을 사람은 바로 마왕이었고 주지는 손님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서 꽤 놀랐다. 레비아도 볼일이 끝나 바다로 돌아가려 했는데 세수는 무슨 일이 생기면 레비아가 마왕과 이야기하기 더 쉬울 거라며 동행을 부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사라졌다가 나타나서는 자신을 다른 여자애와 함께 태우는 배에 취급하는 등 너무 막 대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갑자기 꼬마 마족 몇 명이 다가와서 싸우고 나서 남자가 사과하지 않는 건 나쁜 짓이라며 세수를 나무랐다. 그는 아이들 각각에게 오징어링을 하나씩 줘야 했고 그제야 아이들은 레비아에게 저런 별 볼일 없는 녀석을 용서해주라고 말했다. 세수 일행 3명은 그 오징어를 근처 마을로 가져가기로 했다. 오징어 때문에 고기잡이를 나가서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수가 그 오징어를 술안주로 가져왔고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축제를 열었다. 레비아는 바다의 신으로 숭배받았고 세수는 오징어 요리사 노릇을 해야 했다. 이것저것 시키는 것에 꽤 짜증이 난 그는 이 오징어를 튀기기 위해 손질하는 솜씨를 보여줘야 했다. 근처에 한 마족 장군이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마을이 공격받는 줄 알고 즉시 달려왔다. 주지가 물었다. 레비아가 세수와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그녀도 잘 몰랐다. 세수가 바다를 지나갈 때 그녀가 공격했다가 머리를 쥐어박히고는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또 왜 주지가 세수를 모르는지 궁금해했다. 그의 이름은 왕국에서 꽤 유명할 텐데. 주지는 그제야 곰곰이 생각해보고는 내내 자신을 호위해준 세수가 바로 5년 전 전쟁을 끝낸 용사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세수는 그때도 마을 사람들에게 오징어 튀김을 팔고 있었다. 주지는 레비아도 세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가 설마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장군이 달려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보고는 약간 민망해했다. 그의 이름은 브레드, 마왕의 제일 근위대장이었다. 축제가 끝난 후 브레드는 레비아를 찾아왔다가 세수도 알아봤다. 세수는 브레드가 왜 마왕성에서 경비를 서지 않고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했고 브레드는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브레드는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에게 마왕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왕은 그때 테란이라는 자와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처지였다. 겉으로는 결혼이지만 사실 마왕은 마왕의 저주 저항력마저 뛰어넘도록 치밀하게 준비된 목걸이의 저주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었다. 사건은 한 달 전에 일어났고 세수는 아무것도 몰랐다. 구체적으로는 마족 또한 그 거대한 갑옷들에게 공격받았고 그들은 브루스 왕국에 깃발을 내걸었으며 군대는 적을 물리치느라 고전했다. 마왕은 왕국에 사신을 보냈지만 사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테란이라는 자가 마왕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그녀에게 자신과 결혼하라고 강요하며 그러면 그가 인간 쪽의 전쟁을 멈추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주지의 말에 따르면 그 테란이라는 자는 세계 최대의 상인이자 상인 조합의 우두머리이며 마족의 바다를 당당하게 가로지르는 저 배들의 주인이었다. 마족 쪽에서도 상인 조합이 필요했기에 마왕은 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세수는 브레드 같은 장군이 마왕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지만 레비아는 마왕이 그렇게까지 한 것은 세수가 맺은 평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주었다. 바로 그 때문에 레비아와 세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예전의 마왕을 기습할 때 썼던 샛길로 달려갔지만 도중에 괴물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앞서 브레드는 결혼식이 곧 열릴 것이며
그 테란이라는 자에게는 아주 강한 근위병들이 있고 성으로 가는 길 주변에 괴물들을 배치해놨다고 알려주었다. 레비아가 세수를 대신해 그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레비아는 만약 그 테란이라는 자가 전쟁을 막을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했다. 마족에게 먼저 공격받았다고 하니 그는 제3자가 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그 후 레비아는 달려드는 마수들을 처리하며 세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결혼을 막겠다고 생각했다. 예전에 그녀는 지상의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지만 세수를 만난 후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세수와 함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제 두 사람의 눈에 마왕의 성체가 보였고 이 일을 화끈하게 해치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시 마왕의 이야기. 그녀는 예전에 동포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세수에게 패배했을 때 그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로부터 5년 전 브루스에서 세수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래서 그녀는 세수와 약속한 평화를 굳건히 지키기로 결심했다. 한 번은 마을을 산책하던 중 세수가 선물한 브로치가 망가져서 브래드가 그녀를 위해 그것을 고쳐줄 장인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몇 달 후 인간 군대가 마족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마왕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인간 쪽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백성들은 전쟁이 닥쳐올까봐 두려워할 뿐이었다. 하지만 모두들 마왕이 무언가 해줄 것이란 믿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그 테란이라는 자가 찾아와서는 그녀를 위해 전쟁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돈의 힘으로. 동시에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 종속의 저주가 담긴 목걸이를 착용해야 했다. 브래드는 반대했지만 마왕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브래드는 마왕을 찾아가 자신과 다른 신하들 모두 그녀를 위해 기꺼이 싸울 것이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편 테라는 한 의문의 인물과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이자는 마족의 나라를 손에 넣기 위해 테란과 협력하고 있었다. 마왕의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식장으로 들어섰다. 인간 쪽은 기뻐했지만 마족 쪽은 기뻐할 수 없었다. 테라는 마왕에게 줄 목걸이를 꺼냈다. 그녀는 그저 세수를 한 번만 더 만나고 싶다고 바랄 뿐이었다. 테란이 연설을 마치고 마왕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려던 순간 세수가 쳐들어왔다. 그 기백과 검을 보고 마왕은 바로 그를 알아봤다. 세수는 마왕을 구하기 위해 돌진했고 테라는 부하들을 내보내 맞서게 했지만 레비아가 대신 처리했다. 그 의문의 인물이 나서서 싸웠고 레비아를 고전시켰다. 세수가 끼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자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길이 막혔지만 결국 도망치는 것을 우선시하여 탈출했다. 마왕은 기쁘게 달려와 세수를 껴안았지만 레비아가 이 감동적인 순간을 방해했다. 그 후 일행은 레비아가 처리한 녀석들이 저주로 만들어진 병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세수는 테란이 이 사건의 배우라고 확신했다. 마왕은 다시 한번 세수를 돕기로 결심했지만 그는 이제 수인 왕국의 수왕이라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했다. 이때 브래드와 주지도 도착했고 주지는 세수에게 물건을 건넸고 그는 다시 직접 그것을 마왕에게 전해주었다. 마치 진짜 결혼식처럼 보였다. 다음날 아침 마왕군은 식장을 정리했고 세수는 레비아와 함께 길을 떠나며 다시 평화를 되찾은 후에 마왕을 실컷 놀러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주지도 마왕에게서 마족의 나라에 가게를 열 허가를 받았기에 이곳에 남기로 했다. 브래드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자신들을 부르라고 했고 세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세수와 레비아는 길을 떠났다. 그리고 곧 마왕에게 돌아올 것이다. 과거 유이가 처음 세수를 만났을 때 그에 대한 그녀의 인상은 다가가기 어렵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점차 세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바뀌었고 그와 함께 자라났다. 하지만 학교 선택 시험이 다가왔을 때 세수가 그녀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다. 굳이 같은 학교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학교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고생할 뿐이라고. 세수는 그 말이 유이를 화나게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할 동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적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학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녀는 몇몇 남자들에게 추궁거림을 당했고 세수가 그녀를 도와줘야 했다. 그녀는 세수와 같은 학교에 가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고백해야 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주 엄격하게 가르칠 것이며 그녀가 불평해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미리 경고했다. 현재로 돌아와 유이는 여전히 마법을 아주 잘 수련하고 있었고 반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엘카와 그렌을 찾아가 두 사람에게 특별 훈련을 부탁했다. 그녀는 세수와 나란히 서서 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강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엘카와 그렌도 같은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날 밤 엘카는 유이에게 세수가 이곳에 만들어낸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그와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다. 그리고 엘카는 유희의 결심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녀는 검을 뽑아 유희에게 달려들어 싸웠다. 유희는 지팡이로 공격을 막고 뒤로 물러섰다. 엘카가 얼음가시를 날리자 유희는 즉시 불을 사용해 그것을 태워버렸다. 엘카는 유희가 전이된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인물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세수의 곁에 서기에는 아직 결단력이 부족했다. 그 후 엘카는 그녀를 하수도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원래 용사들의 마지막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특별히 먼저 참가하게 되었다. 그 후 악어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나 유이와 마주했다. 엘카는 그녀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불을 사용해 그 악어를 불태우고는 쓰러뜨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녀석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핥히었고 그녀는 그 녀석의 입에 한 방 쏘아 반격했다. 그리고 엘크는 유이가 강해졌다고 인정했다. 자신과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유이에게 부족한 것은 적의 목숨을 빼앗을 배짱이었다. 만약 그녀가 적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동료가 죽게 될 것이다. 각자 싸워야 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위해 목숨을 건다. 그 후 엘크는 그 물고기를 처리하고 떠났고 유이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가 방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때 티아가 찾아와 팔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티아는 유이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왜 세수의 힘이 되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세수가 자신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를 말했고 그 말을 들은 티아는 유이가 곧 스스로의 각오를 찾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세수가 알게 되면 그도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후 티아는 밖으로 나가 엘크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엘크는 유이가 매우 강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세수를 따라 함께 싸울 만큼 강해지려면 단지 강한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티아는 유이가 잘 해낼 것이라 믿었다. 그 후 그렌도 유이를 만났고 그녀는 그렌에게 그가 싸우는 이유를 물었다. 그렌은 처음에는 그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동료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점차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만 남게 되었다. 그는 유이도 곧 자신만의 싸우는 목표를 찾을 것이라 믿었다. 그 후 그녀는 훈련을 하러 갔고 모두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그 후 유이는 엘크와 함께 다시 한번 하수구로 내려갔다. 유이는 각오를 다졌기에 다시 도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그 악어와 마주쳤지만 그녀는 단지 거대한 화염구를 날려 악어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악어가 죽지 않고 단지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만 힘을 조절했다. 그녀는 누구도 죽이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굳게 지켰고 엘크도 그녀의 그 각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반 전체가 그렌에게 인정받았고 곧 마국으로 가서 싸우게 되었다. 모두들 훈련을 많이 하지 못해 약간 낙담했지만 유희는 달랐고 그녀는 자신있게 엘크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편 세수와 레비아는 마차를 타고 수인 왕국으로 가고 있었다. 세수는 레비아가 꽤 게으르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순간이동 마법을 써서 빨리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마력을 많이 소모해서 그녀는 쓰기 싫어했고 항구에 도착하면 그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 후 그녀가 과자를 더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갑자기 마차가 멈췄다.
마족 자매 2명이 마차에 탔고 세수는 언니가 예전에 늘 울던 제자 앨리스라는 것을 알아보고 놀랐다. 마차에 탄 후 세수는 레비아에게 앨리스에 대해 설명했다. 예전에 그녀와 잠시 함께 여행하며 몇 가지를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로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앨리스의 의자매인 아메르였다. 그녀는 그가 지난 5년 동안 왜 사라졌는지 궁금해했고 모두가 듣고 싶어 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다. 모두들 믿기 힘들어했지만 세수였기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다. 그는 앨리스에게 지금 수인 왕국으로 가고 있으니 괜찮다면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녀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사라진 후부터 그녀는 훈련을 위해 마물 퇴치 의뢰를 받아왔고 그녀는 막 용 퇴치 의뢰를 받았다. 그녀는 한 마을에 가서 아메르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 이 집은 원래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 사람은 아메르를 발견해 데려와 키웠고 아메르를 여동생처럼 여겼다 하지만 용이 나타난 후부터 그녀의 오빠는 사라졌다. 그래서 앨리스는 아메르의 언니가 되기로 결심했다. 세수는 아메르의 오빠가 죽었을 거라고 의심했지만 앨리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후로 용이 나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계속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이 용에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만약 살해당했다면 싸우는 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마치 납치된 것처럼 실종되었다. 앨리스는 용을 유인하고 아메르에게 잠시 숨어 있으라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용과 마주쳐 곧바로 전투에 들어갔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녀석의 팔을 찔러 도망치게 만들었다. 뒤쫓으려 했지만 그녀는 곧 용의 흔적을 놓쳤다. 그런데 마을로 돌아오니 온 마을이 흔적도 없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마을에는 아메르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은 길을 떠났다. 더 많은 단서를 찾다가 이 마차에서 두 사람과 마주친 것이다. 레비아는 이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아메르의 오빠를 찾아주고 그 아이가 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 세수는 이용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을 돕기로 결정했다. 레비아는 이 사건이 언데드와 관련이 있고 마을에 네크로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메르는 마을에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노래로 사람을 홀리는 인어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 마을은 숲속에 있었다. 그녀는 인어가 육지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다며 억지를 부렸다. 그러자 아메르는 바다 주민은 육지 주민과 다른 냄새가 날 것이므로 그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레비아에게도 냄새가 난다는 뜻은 아니었다. 세수는 외계인이나 UFO 같은 헛소리를 했다. 레비아는 그를 진지하게 만들려고 한 대 쳐야 했다. 그는 레비아가 온 마을을 그렇게 사라지게 할 힘이 있는지 궁금했다. 왜냐하면 그녀도 기본적으로 용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도마뱀과 동일시되는 것을 싫어했다. 갑자기 마부가 앞쪽에 물살이 새서 갈 수 없다고 알렸다. 마력이 용을 유인했을 수도 있다. 순간이동 마법이 마을 사람들의 실종을 설명할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보였다. 그래서 누군가가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해 마을 사람들을 데려갔고 용은 그 마법의 마력에 이끌려 찾아왔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하지만 그 마법은 시전자가 필요하다. 보통 마력을 가진 사람도 시전하려면 몇 년은 걸린다. 그리고 세수는 아메르가 그 사람이라고 암시하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인물이었다. 게다가 아까 아메르는 레비아의 진짜 정체가 바다의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해준 적도 없는데 말이다. 앨리스에게 말이다. 레비아도 들킬 만큼 마력을 흘리지 않았다. 자신이 발각된 것을 안 아메르는 본색을 드러내며 마차를 박살냈다. 그녀는 그 후 용으로 변해 세수 일행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앨리스에게 진짜 제자처럼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세수 곁으로 다가왔고 그는 레비아의 힘을 빌려 돌진해 용의 화염 브레스를 베어버렸다. 용이 도망치려 하자 그는 앨리스에게 돌진해 마무리하라고 했다. 그녀가 용의 머리를 한번 찌르자 녀석은 완전히 사라졌다. 세수와 레비아는 그 후 앨리스를 그 대륙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가 앨리스가 의뢰 임무를 마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때 앨리스는 그 집으로 돌아와 아메르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고 마수 떼와 함께 돌아왔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마수로 만들었고 동시에 저 거대한 병사들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토마의 부하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앨리스는 이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한편 한수인 마을에서 우리는 시로네코를 만난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마물퇴치를 돕는 전문가라서 사람들에게 매우 사랑받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뭐든 생기면 그녀에게 조금씩 나눠줬다. 모두들 그녀에게 아픈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동생이 빨리 낫고 그녀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더 도와주고 싶어 했다. 집에 돌아오자 시로네코의 여동생인 미네코를 만난다. 그녀는 매우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지금까지는 증상을 완화하는 약만 있을 뿐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었다. 약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까지도 치료법은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여동생이 언니보다 더 통통하고 건강해 보이는 걸까? 시로네코는 그 후 약을 더 구하기 위해 한 여자를 찾아갔고 새로운 의뢰도 받았다. 성공하면 보상금은 두 자매가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할 것이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세수와 레비아가 도착했다. 시로네코는 고개를 숙이고 떠나면서 세수를 눈여겨봤다. 그날 밤 동생에게 밥을 먹인 후 시로네코는 자신에게 아직 할 일이 있으니 동생에게 쉬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동생도 이전에 테라니 마왕에게 씌우려 했던 예속의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밤이 되어 세수와 레비아가 잠들자 여관 주인이 시로네코에게 행동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가 막 세수 일행의 방에 들어가 공격하려는데 베개를 베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는 미리 환영 마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 시로네코를 걷어찼다. 그 후 그는 그녀를 따라 돌진했고 시로네코가 손을 짐승처럼 변형시켜 공격했지만 그는 막아내고 그녀의 뺨을 때려 날려버렸다. 그 후 그는 주모자가 근처에 있고 시로네코의 몸에는 저주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동생은 세수가 길에서 기절한 언니를 도와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세수는 그녀의 동생이 아픈 게 아니라 저주에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그 목걸이를 보고 바로 그것을 풀 방법을 찾았다. 풀기 꽤 어려워서 그는 입이 달린 검을 뽑았다. 이 검은 목걸이의 마력을 빨아들여 그가 쉽게 풀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었다. 하지만 단검이 날아와 시로네코가 세수를 위해 막아야 했다. 여관 주인이 나타나 토마를 위해 세수의 목숨을 거두려 했다. 레비아가 기술을 써서 그녀를 날려버리고 이 여자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레비아 같은 바다의 신이 육지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그녀는 분신술을 써서 동시에 돌진했지만 레비아는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분신들을 모두 처리했고 그러자 시로네코가 나와 여관 주인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시로네코를 동생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그래서 레비아는 그녀에게 한 방 먹이고 토마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물었다. 그녀는 토마가 신이 되어 세상의 다른 모든 종족을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후 기회를 틈타 도망쳤고 세수도 일을 마쳤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토마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두 자매를 보며 둘이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니 그도 어느 정도 안심했다. 다음날 아침 레비아는 어젯밤 일에 대해 계속 불평했다. 하나도 쉬지 못했다고 말이다. 갑자기 시로네코 자매가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는 배를 잠시 댔다. 두 사람은 세츠가 수왕을 만나러 가는 걸 알고 동행하고 싶어 했다. 그 여관 주인 여자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츠는 어쩔 수 없이 둘을 데려갔다. 옛날에 수왕의 딸인 조아는 세츠의 부하가 되기 싫어해서 그에게 훈련을 받았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현재로 돌아와 수왕은 다가올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을 듣고 있었지만 그 논쟁의 실증이 날 때쯤 그는 냄새를 맡았다. 익숙한 냄새를 맡고 딸 조아에게 나가서 맞이하라고 했다. 그때 세츠는 병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 문에서 제지당하고 있었지만 조아가 뛰쳐나와 세츠를 맞이했다. 그녀는 달려와 세츠를 껴안고는 그 틈을 타 그를 깨물려 했지만 그에게 내동댕이 쳐졌다. 조아는 그가 예전과 똑같다고 생각하며 그의 팔짱을 끼고 안으로 이끌었다. 그를 내동댕이 치며 맞이했다. 둘은 옛 친구 사이였고 수왕은 세츠가 꽤 변했다고 느꼈다. 많이 변했지만 기백은 여전했다. 그리고 세츠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는 연회를 열고 싶어 했다. 수왕은 이 기회에
세츠와 한판 붙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신경 써야 할 큰일이 있다며 거절했다. 수왕도 곧 일어날 전쟁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토우마라는 녀석에 대해서도 말이다. 세츠는 토우마가 이수국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조아의 일을 보면 분명했다. 수왕은 자신의 형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루가라는 한 장군이 찾아왔다. 이 청년은 장군이자 조아의 약혼자였다. 그는 세츠를 돕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년이나 사라졌다가 나타난 그가 여전히 수국의 동맹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었다. 수왕이 세츠를 믿더라도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수국이 의견을 통일할 방법은 오직 결투뿐이었다. 루가는 세츠에게 결투를 신청하며 승자는 수왕과 조아 모두에게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루가는 세츠에게 내일 보자고 했고 모두가 세츠가 이기기를 기대했다. 수국은 결투에 대해 꽤 엄격하지만 이런 결투 덕분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더 쉬웠다. 그날 밤 조아는 루가를 찾아가 결투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모두가 세츠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가도 자신이 세츠를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둘의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루가는 어떤 술사에게서 힘을 증폭시키는 각인을 받아 매우 자신만만했다. 루가는 조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이 고집불통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좋아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결투가 열렸다. 세츠는 이 일이 어느새 큰 행사가 된 것을 보았다. 단순히 수인들이 이런 결투를 좋아해서 구경하러 몰려든 것이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조아와 세츠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니 루가는 더욱 화가 났다. 그 후 수왕이 시작을 선언했다. 루가가 먼저 덤벼들었지만 세츠는 차원이 달랐고 그의 뒤로 돌아갔다. 루가가 풍조를 날렸지만 세츠에게 되받아쳐졌다. 그는 루가에게 진심으로 싸우라고 했고 그는 본 모습으로 변했다. 하지만 변신했음에도 세츠에게 꼬리를 잡혀 가볍게 내동댕이 쳐줬다. 손에 있는 주인을 사용했다. 그것은 루가의 정신을 조종하기 시작하며 그를 광란 상태로 만들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세츠를 싫어했다. 그가 자신의 조화를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루가는 세츠를 뼛속까지 증오했고 그의 몸은 그 힘 때문에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세츠는 날아가 버렸고 싸우기 위해 레비아에게서 검을 받아야만 했다. 그가 팔을 베어버리자 팔이 다시 자라났다. 세츠는 루가를 구할 방법을 찾고 싶어서 조아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했다. 저주를 빨아들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때 토우마가 나타났다. 그는 루가를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세츠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의 얀데레 본성을 드러냈다. 다른 종족과 세츠 주변의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이었다. 세츠는 당연히 이 얀데레 녀석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만약 토우마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다면 그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우마는 그에게 인간과 마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알리며 과연 세츠가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보라고 했다. 그 후 토우마는 떠났고 루가는 손쓸 방법이 없었다. 수왕은 자신이 결투를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왕의 잘못이 아니었다. 세츠는 곧 떠나기로 결정했고 수왕은 자신도 곧 군대를 준비해 도우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 후 세츠는 조아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여전히 루가의 일로 슬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극복하고 감상적인 것들은 제쳐두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10년 전 세츠와 한 백발의 청년 아마도 토우마가 이 세계로 소환되었을 때 세츠는 이곳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전 동의도 없이 멋대로 자신을 소환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 후 세츠는 열심히 훈련했고 토우마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든 못하든 당장의 우선순위는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토우마는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
갑자기 낯선 곳으로 끌려와 알지도 못하는 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될지도 불분명했다. 하지만 세츠는 그것이야말로 둘이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세츠는 토우마와 함께 살아남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싶어 했다. 세츠는 토우마에게 둘이 함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둘은 다른 세계에서 온 용사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이기에 세츠는 토우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츠는 꽤 강해져서 세상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났다. 토우마는 여전히 조금 두려워했다. 그래서 둘은 강해지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 후 세츠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뒤에서 지켜보던 토우마는 둘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얼마 후 토우마는 금세 강해졌다. 그리고 왕에게서 기사자기와 백은의 용사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작은 기사단도 생겼다. 그들은 언제나 토우마를 극찬했다. 토우마는 세츠와의 약속에 더 가까워졌다고 믿었다. 그리고 둘은 반드시 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이다. 토우마의 부하들은 모두 그가 성공하기를 바랐다.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를 위해서라면 말이다. 얼마 후 토우마는 왕국의 기사들과 함께 마족의 성체를 공격했다. 일행은 성공적으로 성체의 가장 깊은 곳까지 공격해 들어갔다. 적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항복했지만 전쟁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토우마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모두 죽였다. 그의 부하들은 조금 두려워하는 듯 보였지만 그는 그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떠나려던 참에 뒤에 있는 석상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석상에 있는 팔찌에서 엄청난 사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지금 토우마의 내면에는 질투와 절망 그리고 약자의 분노만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토우마는 신경 쓰지 않고 떠나려 했지만 그것은 토우마의 마음속 갈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토우마가 원한다면 그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을 이룰 힘을 수호와 함께 싸우고 싶다는 갈망이 토우마를 억누를 수 없게 만들어 그 힘을 붙잡게 한 것 같았다. 한동안 전쟁터에서 싸운 후 토우마의 기사단은 전멸했다. 정말로 그들은 토우마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말했을 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토우마는 국왕의 소집 명령을 받았다. 평화가 찾아왔으니 휴전하라는 통보였다. 전군은 일시적으로 휴전해야 했다. 평화사절단이 곧 이 지역을 지나갈 것이므로 토우마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했다. 토우마는 곧 사절단의 마차를 보았고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세츠와 마왕, 수왕, 그리고 인류의 국왕일 줄은 몰랐다. 그 후 그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평화협정을 맺었고 협정이 체결되자 모두가 축하 파티를 열며 계속해서 세츠의 이름을 불렀다. 그날 밤 토우마는 먼저 세츠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토우마는 세츠가 이렇게 빨리 평화를 이룰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그저 여기저기 다니며 내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없는 동안 토우마도 이렇게 위대해졌다고 칭찬했다지만 얼마 이야기하지 못했을 때 세츠의 동료들이 그를 불러 파티에 함께하자고 했다. 그는 토우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토우마가 세츠를 잠시 불러세웠다. 그는 자신이 강해졌고 여러 곳을 다녀왔으니 세츠에게 원래 세계로 함께 돌아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츠는 아직 원하지 않는 듯했다. 평화가 막 찾아왔고 게다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토우마가 돌아가서도 잘 살 것이라고 믿었다. 그 말을 들은 토우마는 다시 한번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무심코 검에 밝힌 보석을 활성화시켰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만약 토우마가 세츠를 가질 수 없다면 그 녀석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마족도 수인도 그리고 인류까지도 전부 멸망시킬 겁니다. 검을 뽑아 공격을 막으며 토마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했지만 토마는 저 아래 사람들을 보며 세츠가 저들에게 세뇌당했다며 우리 둘만 남을 때까지 저 인간들을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했죠. 토마와 세츠의 전투가 시작됐고 둘이 서로를 베는 순간 마력 반응이 일어나 세츠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토마는 예전 마족의 성으로 돌아가 돌을 내던졌죠.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에게 남은 건 고독뿐이었죠. 그때 옆에 있던 돌이 갑자기 강한 마력을 뿜어내며 어떤 연구시설의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러 장비를 이용해 인간과 마족 수인에게 실험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계속해서 비인도적인 실험을 당했고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본 토마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직후 토마는 그곳으로 이동해 시설을 파괴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줬죠.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토마와 함께 이 절망뿐인 세상을 파괴하자고 말입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는지 곧바로 토마를 따르기로 했고 그렇게 토마의 내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인류군의 수많은 군함이 마족 대륙 앞에 도착해 상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전쟁은 국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장군은 병사들에게 마족에게 인류의 힘을 보여주라고 했죠. 유후의 일행은 이미 마족 대륙에서 토마의 마력을 감지했지만 문제는 지금 그들이 장군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족의 스파이로 의심받으면 꽤 곤란해지니까요. 세츠에게선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유후이는 세츠가 분명히 전쟁을 막을 거라 믿었기에 그들이 할 일은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세츠가 돌아올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사상자를 최대한 줄여야만 했습니다. 일행은 준비를 마쳤고 바로 수많은 작은 배들이 해안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레는 일행과 유희의 반 친구들을 이끌고 측면으로 돌아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병사들이 몰려들자 마족 군대가 마법으로 응수했지만 인간 측에도 전함에 마법사들이 있어 성벽 안으로 응사했습니다. 마족의 성벽은 금세 파괴됐고 양측 병사들은 교전을 시작했죠. 유희 일행은 측면에 있었고 그레는 도망치거나 전투불능이 된 자들은 쫓을 필요 없이 그저 똑바로 돌진의 안으로 돌파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일행이 먼저 가자 반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무작정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뒤쳐져 공격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유희가 눈치채고 도와줬죠. 마족 군대는 수세에 몰리자 강 건너편으로 후퇴했습니다. 반 남학생들은 마족 병사 한 명을 쓰러뜨리고는 전쟁은 죽이거나 죽는 거라며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유희가 전투 불능이라며 말렸지만 남학생들은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수많은 마법진이 나타나 거대한 갑옷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붉은 머리의 역검사도 나타나 전장을 휩쓸었죠. 인간 군대는 일부 괴멸됐고 그렌과 티아는 한 놈을 처리한 뒤 이 갑옷 안에 든 게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곧 붉은 머리의 역검사와 마주쳤고 그녀가 바로 앨리스라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그 마족 여자도 나타났는데 진짜 이름은 메르아였고 그녀는 앨리스를 꼭두각시로 만들었죠. 그러자 메루는 옆으로 비켜서 남은 일행에게 상대를 만들어 주었죠. 그녀는 자신의 피를 땅에 뿌렸고 그것을 마력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괴한 덩어리에서 끔찍한 생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못했습니다. 메르아는 옆으로 비켜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상대를 붙여줬습니다. 자신의 피를 땅에 뿌리더니 그것들을 마력 덩어리로 만들었고 그 기괴한 덩어리들은 끔찍한 생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뱀 한 마리, 도마뱀 한 마리, 원숭이 한 마리, 그리고 용 한 마리였죠. 원숭이는 그렌에게 갔고 뱀은 엘카의 싸움을 방해하다가 그녀가 쏘노름 기둥에 맞았죠. 그렌은 기술을 써서 원숭이를 쓰러뜨렸지만 메르아는 갑옷 2개를 보내 그렌을 공격했습니다. 내장이 더 많도록 개조했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죠. 이제 비장의 수를 써야만 모두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앨리스는 공격해왔지만 그렌이 쉽게 쓰러뜨렸고 그 틈에 엘카가 메르아에게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내장이 찔렸으니 죽었을 거라 생각했죠. 그녀는 쓰러졌지만 곧 다시 일어섰습니다. 키메라의 세 머리가 동시에 에너지 빔을 발사했고 유이와 티아는 힘을 합쳐야만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제 비장의 수를 써야만 일행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마력으로 바꿔 키메라를 소환했습니다. 이어서 직접 그 머리 위로 뛰어올라 키메라와 몸을 합쳤습니다. 여기서 죽을 각오로 일행을 끌고 가려 했죠. 정신은 들었지만 아직 살아있었고 일행이 회복하기도 전에 토마의 새로운 부하가 찾아왔습니다. 이 녀석은 유이와 티아는 힘을 합쳐야 겨우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순식간에 앨리스가 뒤에서 메르아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올라갔는지, 어떻게 조종에서 벗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엘카는 여전히 메르아에게 자매 같은 정이 있었기에 이 행동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메르아가 죽작 힘에라도 돌로 변했고 앨리스는 의식을 잃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일행이 회복할 틈도 없이 토마의 새로운 부하가 찾아왔죠. 이자는 누가 봐도 상당히 강해 보였지만 유우이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상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막 마력을 발동하려던 순간 대검을 든 멋진 주인공이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하자 말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안 두 자매는 그녀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했죠. 그녀가 돌진하자 두 자매는 속수무책이었죠. 기세를 몰아 한 명씩 베어버리며 둘 다 결국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때 두 자매는 연계 기술을 펼쳤고 시로네코가 다리를 걷어차 그녀가 균형을 잃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물러서서 이 녀석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녀석이 미니코는 한계를 돌파하며 시로네코를 공격했죠. 그녀가 피하자마자 팔이 다시 돌아와 공격했습니다. 어째서 약한 놈들을 지키려 하냐고 묻자 그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둘은 합체했고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둘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등 뒤로 이동했죠. 한쪽 측면의 병사들을 쓸어버리고 수인 자매와 마주쳤습니다. 시로네코는 여전히 그녀가 왜 이렇게 사악한지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언니는 좋아서 하는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걸 안 자매는 그녀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곧바로 달려들었고 자매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세를 탄 그녀는 각자에게 한 방씩 날리며 둘 다 결국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매는 합체 기술을 썼습니다. 시로네코가 다리를 걷어차 그녀가 균형을 잃게 만들자 동생이 달려들어 땅에 눕혔죠. 고통스러웠지만 그 대가로 이 단단한 몸을 얻었다고 했죠. 그녀는 그가 토마처럼 미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한계를 깨고 팔을 휘둘러 시로네코를 공격했습니다. 그녀가 피하자 팔이 다시 돌아와 그녀를 때렸습니다. 시로네코는 팔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동생에게 달려가 합체 능력을 쓰기 위해 강철처럼 단단할 뿐만 아니라 강철 자체를 조종할 수도 있었죠. 그는 수많은 쇠구슬을 만들어 온몸을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달려들며 더 많은 팔을 뻗어 공격했지만 둘은 회오리처럼 회전하며 짓밟힌 수인들을 위해 생명력을 불태우는 능력으로 목숨을 걸고 덤볐죠. 그는 몸을 강철로 만들어 막아냈습니다. 공격을 막았죠. 그를 쳤지만 다친 건 조아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몸에 금이 갈 때까지 주먹을 날렸고 결국 그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선 마족 군대가 토마의 마지막 부하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지만 조아가 달려와 주먹으로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녀석이 이렇게 단단할 줄 몰랐습니다. 능력으로 상처를 메우고 조아를 치료했습니다. 그 후 그도 쓰러졌고 그녀는 그 같은 사람이 왜 복종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토마를 섬기는지 몰랐죠. 그는 그녀가 긍지를 갖고 살아가길 바랐지만 그녀는 그 긍지마저 존중하며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세슈에게 돌아가게 놔뒀어. 이 녀석은 계속해서 어설픈 공격만 하는 것 같았지만 몰래 자신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세슈를 묶고 공격해왔지. 하지만 그는 쉽게 속박에서 벗어나 공격을 막아냈어. 그는 상대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이제 비장의 수를 꺼내들었어. 한계 돌파를 발동하고 갑옷을 걸쳤지. 이 갑옷은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지만 세슈와 대등하게 싸우기 위해 그 대가를 받아들였어. 하지만 둘이 서로에게 달려드는 순간 세슈가 재빨리 방향을 바꿔 그를 한번 베었어. 하지만 그의 갑옷이 방금의 참격을 흡수했기에 그는 세쇼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했지. 하지만 세쇼는 붉은 오라를 뿜어내더니 바람을 가르는 일격을 날렸어. 그 기술은 그의 갑옷과 검을 모두 파괴했지. 그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싸우기 위해 태어난 그로서는 부러진 검으로라도 상대에게 달려들 수밖에 없었지. 세쇼는 그에게 일격을 날리며 바보라고 불렀어. 토마는 이때 부하들이 모두 쓰러진 것을 알았지. 하지만 그도 마왕의 성에 도착했어. 세쇼는 저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를 느끼고 최종 보스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지. 레비안은 이때 마왕에게 달려갔어. 둘 다 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해졌다고 생각했지만 토마가 성 안의 병사들을 모두 처리하고
이곳에 도착했어. 그는 세쇼가 오기 전에 둘이 어떻게 발버둥치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세쇼는 곧바로 달려와 마왕과 레비아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봤어. 세쇼는 토마에게 더 할 말이 없었지. 하지만 토마는 자신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둘만 남게 되면 할 얘기가 분명 많을 거라고 했어. 세쇼는 공격하며 토마를 두 여자에게서 멀리 밀어냈어. 토마는 세쇼의 힘이 여전한 것을 보고 검을 화살로 바꿔 던졌지만 세쇼가 쳐냈어. 성의 지붕이 파괴됐고 세쇼는 이 정도면 몸풀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토마가 화살을 몇 개 더 쏘자 세쇼는 바람의 참격으로 막아냈지만 토마는 그 틈을 이용해 세쇼에게 바람의 참격을 날려 그가 공격을 막고 상처를 입게 만들었어. 그 후 세쇼는 달려들어 토마의 검을 쳐냈지. 하지만 그도 공평하게 주먹으로 싸우기 위해 검을 놓았지만 토마는 마법을 사용해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했어. 토마는 그가 주먹 싸움에 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처럼 장난치다가는 아무런 진전이 없을 테니 토마는 싸움을 서두르기 위해 검을 회수했어. 그는 검을 대포로 바꾸고 세쇼에게 직접 발사했어. 세쇼는 피했지만 그 뒤에 있던 산은 아니었지. 그는 토마가 여기서 계속 쏘게 놔두면 성이 무너질 것을 알고 달려가 토마를 하늘로 걷어찼어. 그 후 둘은 하늘에서 싸웠지. 토마는 세쇼를 맞출 수 없자 대포를 기관총으로 바꿔 난사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세쇼는 검을 되찾아 방금의 총알 세례를 막아냈지. 그는 자신의 두 번째 검을 꺼내 다음 탄환을 모두 흡수했어. 흡수한 힘이 그에게 전달되어 바람의 참격을 날릴 수 있게 됐지. 정통으로 맞은 토마는 꽤 타격을 입었죠. 그때 유이 일행도 토마를 찾아냈습니다. 토마는 세스가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을 봤죠.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자 매우 화가 났어. 토마는 항상 자신을 외롭게 내버려두는 세쇼를 증오했기에 힘을 폭주했지. 세쇼는 이 어둠의 힘이 토마의 것이 아니라 저 무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 하지만 토마는 한계 돌파를 사용해 생명을 불태워 힘을 얻었어. 토마는 이제 두 개의 총을 들고 계속해서 총알을 난사하며 세쇼의 접근을 막았지. 세쇼는 계속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토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조준했어. 세쇼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그가 나서서 공격을 막아야 했지. 그는 검으로 공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작은 줄기 하나가 여전히 성에 맞았어. 하지만 아래쪽에서 방패를 세워 막을 수 있을 만큼 약해졌지? 세쇼는 다시 주도권을 잡고 바람의 참격을 날려 토마가 맑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 때문에 토마는 세쇼의 위치를 놓쳤고 결국 그에게 접근을 허용해 수많은 참격을 맞고 무기가 파괴됐어. 토마는 정면으로 공격을 맞고 세쇼에게 맞아 추락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토마는 또다시 팔찌에 자극받아 더 큰 힘을 얻어 이전의 두 개보다 몇 배나 더 큰 총을 만들어냈어. 세쇼는 두 개의 검을 모두 꺼내 막아야 했지. 하지만 그 공격은 세쇼를 날려버렸고 그가 자주 쓰던 대검마저 산산조각 났어. 세쇼가 일어나지 못하자 토마는 자신이 사람들이 칭송하던 무패의 세쇼를 이겼다고 생각했어. 역시 이 세계를 파괴하기로 한 결정이 옳았던 거야. 세쇼는 토마가 강해졌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강해지면서 이성을 잃는다면 자신을 이기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했어. 그 후 세쇼는 토마를 결계 안에 가둬 그가 저 위의 무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어. 그리고 세쇼는 자신의 검으로 토마를 완전히 흡수했어. 토마는 이때 자신이 틀렸다는 것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저 세쇼와 함께 있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지. 하지만 바로 그 후 토마는 정신을 차렸어. 세쇼는 토마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아직 잊지 않았기에 일부러 검이 토마를 잠식하던 저주만 먹게 한 것이었어. 토마는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세쇼가 용서해주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 세쇼가 용서한 것은 토마가 죄값을 치르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는 토마가 죽음으로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지. 그 후 다른 사람들도 달려왔어. 얼마 후 세쇼는 토마에게 내릴 벌을 결정했어. 그것은 그가 모든 마력을 사용해 다른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마법을 쓰는 것이었어. 그리고 원한다면 토마도 돌아가 저쪽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야 했지. 세쇼는 토마의 이 처벌에 대해 각측과 타협한 사람이었어.
토마는 세쇼가 자신 같은 녀석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준 것에 매우 감동했지. 얼마 후 토마는 모두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법을 사용했어. 하지만 토마는 남기로 결정했지. 왜냐하면 그는 예전의 세쇼처럼 세상을 여행하고 구경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날 오후 세쇼도 길을 떠나기 위해 짐을 쌌어. 유이도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지. 엘크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기사단에 일이 남아있어 다음을 기약했어. 세쇼와 유이는 그 후 레비아를 찾아가 다시 한번 배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문어가 공격해와서 레비아가 처리해야 했지. 엘리제는 회복했고 마왕은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어. 세쇼가 인사를 하러 가자 그녀는 루리는 요즘 오징어 튀김을 팔기 시작했는데 꽤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 후 세스도 수인국에 들렀다가 또 붙잡혔죠. 문에서 붙잡혔는데 이번에는 3명의 소녀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 조아는 이때 두 고양이 자매를 훈련시켜 세쇼의 쓰다듬기 평의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어. 그는 이곳도 안정된 것을 보고 안심하고 길을 계속 떠날 수 있었지.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나.